한아름의 하루는 새벽의 푸른빛 속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의 초고층 빌딩 숲,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 호텔의 지하직원 통로를 그녀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뚫고 들어섰다. 그녀의 직업은 호텔의 숨겨진 곳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삐걱거리는 낡은 신발을 신고 유니폼 위에 덧입은 낡은 스웨터를 여몄다. 거대한 호텔의 복도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청소 도구들이 내는 조용한 마찰음만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연회장을 쓸고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을 닦았다. 호텔의 모든 곳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화려함은 그녀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저 호텔의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과 같았다. 아침 식사는 늘 똑같았다. 직원 식당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차가운 김치찌개와 밥을 말없이 꾸역꾸역 삼켰다. 주변의 동료들은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해 있었고 식당은 희미한 TV 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호텔에서 버스로 1시간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었다. 낡은 창문으로는 싸늘한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삐걱거리는 침대 옆에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의 약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고 그녀는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이 악착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막 새벽 청소를 마친 한아름은 호텔 로비의 구석진 소파에 잠시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로비 출입문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한 여인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웅크리고 있었다. 낡고 해진 코트에 몸을 감싼 채 여인의 얼굴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파리했다. 분명 이 호텔에서 묵는 손님은 아닐 터였다. 아마도 밤늦게까지 갈 곳이 없어 헤매다 들어온 노숙인일 것이다. 한아름은 망설였다. 호텔 규정상 노숙인에게는 어떤 편의도 제공할 수 없었고 만약 그녀의 행동이 발각된다면 엄중한 경고를 받거나 심하면 해고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인의 떨리는 어깨와 비쩍 마른 손을 보자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다행히 아직 이른 시간이라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아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의 점심 도시락, 즉 어제 저녁에 남은 찬밥과 김치 몇 조각이 담긴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들고 다시 여인에게로 돌아왔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이거라도 좀 드세요. 몸 녹이시고요. 그녀는 도시락을 내밀며 자신의 목에 둘렀던 낡고 보풀이 일어난 머플러를 벗어 여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둘러주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한아름은 여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듯 했다. 이 모든 광경은 호텔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호텔에 나와 있던 최준호의 눈에 포착되었다. 준호는 이 호텔 그룹의 후계자이자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업가였다. 그는 늘 효율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감성적인 면모는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CCTV 모니터에 비친 한아름의 모습은 그에게 묘한 감동을 선사했다. 자신의 몫을 기꺼이 나누고 작은 온정을 베푸는 그녀의 순수한 행동은 그의 차가운 심장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그는 한아름의 이름이 찍힌 명찰을 유심히 바라봤다. 저 여자 뭔가 다르군. 준호의 눈빛에 찰나의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한아름의 원룸 침대, 머리맡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고 빛바랜 은색 목걸이가 있었다.
투박해 보이는 펜던트에는 작고 검은 돌멩이가 박혀 있었고 그 위에는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는 그 돌멩이가 모든 것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의미한다고 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권의 오래된 스케치북이 있었다. 스케치북 안에는 정교한 보석 세공도안과 함께 복잡한 보석의 감정 기준,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희귀 광물의 특성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자 한아름 자신이 숨겨둔 특별한 재능의 흔적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이 목걸이를 만지면 물건의 표면 너머를 꿰뚫어 보는 듯한 기이한 경험을 하곤 했다. 그녀는 그 능력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왔다. 이따금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목걸이를 꺼내들고 펜던트의 검은 돌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춰진 능력에 대한 불안감과 동시에 그 능력으로 인해 언젠가 자신에게 찾아올 미지의 운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한아름의 삶은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그녀는 할머니의 병원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는 새벽의 호텔과 밤의 작은 원룸뿐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얼음판에 곧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재혁 회장의 최측근이자 호텔그룹의 실세인 최준호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철저한 사업가였고 감정보다는 논리와 효율을 중시했다. 그런 그에게 결혼은 사업적 동맹을 공고히 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상대는 국내 굴지의 부동산 그룹 회장의 외동딸 윤지혜. 지혜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오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준호 씨, 이번 결혼은 우리 그룹의 미래에 아주 중요합니다. 윤 회장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해야 해요. 준호의 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아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며칠 후 호텔은 대규모 결혼식 준비로 분주했다. 준호와 지혜의 결혼식은 올해 최고의 사교 행사로 손꼽히고 있었다. 한아름에게는 지혜가 머무는 최고급 스위트룸을 전담 청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혜는 그녀를 하녀처럼 부렸다. 야, 너 물 좀 가져와. 이 드레스는 구겨지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그리고 내 보석함은 절대 손대지 마. 지혜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아름을 투명 인간 취급했고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다. 한아름은 속으로 울분을 삼켰다. 참아야 해, 할머니. 할머니 병원비를 생각해야 해. 그녀는 지혜의 거만한 태도에 깊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감히 표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러나 지혜는 한아름이 조금이라도 실수할 때마다 과장된 반응을 보이며 그녀를 비난했다. 너 같은 게 이런 고급 물건을 만질 자격이나 있겠어. 감히 내 드레스에 손대지 마. 지혜는 한아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이러한 상황은 준호의 눈에도 몇 번이나 포착되었다. 그는 지혜의 과한 행동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다. 사업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어. 그는 약혼녀와 하녀 사이의 사소한 마찰이라고 치부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아름은 준호의 이러한 무관심에 더욱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본 것처럼 따뜻한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지혜는 다음 날 있을 중요한 파티를 위해 드레스를 고르다 한아름에게 트집을 잡았다. 이 드레스는 왜 이렇게 구겨져 있는 거야?
네가 똑바로 다림질 안 했지. 너 같은 건 정말 쓸모가 없어. 지혜는 화가 난 듯 드레스를 한아름의 얼굴에 던졌다. 드레스는 한아름의 얼굴을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고 작은 금속 장식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한아름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깊은 고통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이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야만 했다. 그녀에게는 이 일을 그만둘 선택권이 없었다. 할머니의 병원비는 한시가 급했고 그녀에게는 다른 수입원이 없었다. 그녀는 이 모욕적인 상황을 피할 수도 맞설 수도 없었다. 이대로 계속 참고 견디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압력솥 안에 갇힌 듯 했다. 그날 밤 한아름은 낡은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어릴 적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진실을 꿰뚫어 보는 보라는 눈이라는 문구가 귓가에 맴돌았다. 과연 이 목걸이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능력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그녀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균열이 시작된 얼음판 위에서 미지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한아름의 일상은 일당은 윤지혜의 냉대와 조롱으로 얼룩져갔다. 지혜는 결혼식 준비라는 명목 아래 한아름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녀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한아름을 비난했고 고의적으로 일을 더 많이 시키거나 불가능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한아름은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오후 지혜는 결혼식에서 입을 웨딩드레스와 액세서리들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한아름은 지혜의 지시에 따라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혜는 새로 도착한 최고급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하려다 실수로 손에서 놓쳤다. 목걸이는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이런 내 목걸이 너. 네가 그랬지. 지혜는 눈을 부릅뜨고 한아름을 노려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사실 그녀의 부모님이 준 결혼 선물이었기에 흠집이라도 난다면 큰일이었다. 한아름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아가씨, 제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방을 어지럽혀서 내가 발을 헛디뎠잖아. 너 때문에 내 귀한 목걸이가 망가지면 어떡할 거야. 지혜는 목소리를 높이며 한아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녀는 목걸이를 주워들고 조심스럽게 살폈다. 다행히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을 한아름을 공영에 빠뜨릴 기회로 삼기로 했다. 네가 감히 내 목걸이를 망가뜨리려 했어. 당장 이 호텔에서 쫓겨날 줄 알아. 바로 그 순간 한아름의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펜던트의 검은 돌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선명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지혜가 목걸이를 잡으려다 놓치는 순간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특정 부분에 미세한 충격이 가해지는 모습.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목걸이 내부에 작은 연결고리가 미묘하게 어긋나는 모습이 보였다.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미세한 손상이었다. 아가씨, 목걸이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펜던트와 체인을 잇는 부분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아름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 정확했다. 지혜는 코웃음을 쳤다. 웃기는 소리. 내가 이걸 얼마나 아끼는데 아무 이상 없어. 네가 내 목걸이를 망가뜨린 걸 변명하려는 수작이군. 그때 방문이 열리고
최준호가 들어섰다. 그는 결혼 준비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에게 달려갔다. 준호 씨, 이 하녀가 내 목걸이를 망가뜨렸어요. 내 결혼 선물이란 말이에요. 준호는 지혜의 말을 듣고 목걸이를 건네받았다. 그는 목걸이를 이리저리 살폈지만 한아름이 말한 미세한 균열은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지혜의 사촌이자 유명 주얼리 디자이너인 강유진이 방으로 들어섰다. 유진은 지혜의 웨딩드레스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골라주기 위해 온 참이었다. 무서운 일이야. 지혜야, 표정이 왜 그래? 유진이 물었다. 지혜는 상황을 과장해서 설명하며 한아름을 비난했다. 이 하녀가 내 목걸이를 망가뜨리고 거짓말까지 하는 걸 자기가 무슨 보석 감정사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유진은 흥미로운 듯 한아름을 바라봤다. 그녀는 한아름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목걸이를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준호가 들고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받아 전문 감정사처럼 돋보기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섬세한 눈빛으로 목걸이를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잠시 후 유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이게 무슨... 유진은 눈을 크게 떴다. 아름 씨 말이 맞아요. 펜던트와 체인을 잇는 부분에 정말 미세한 균열이 생겼네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 다시 한번 목걸이를 살폈다. 그녀는 한아름의 탁월한 관찰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예리함에 깊은 호기심을 느꼈다. 준호는 놀랐다. 그는 유진을 신뢰했고 유진의 말이라면 분명 사실일 터였다. 그는 다시 한번 목걸이를 들여다봤지만 여전히 균열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유진이 확인했으니 한아름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준호는 한아름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 여자, 대체 누구지? 준호의 마음속에 한아름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져갔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님을 직감했다. 지혜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그녀는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저 하찮은 하녀가 내 앞에서 망신을 주다니. 그녀는 한아름의 숨겨진 재능에 대한 질투심과 동시에 그녀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지혜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한아름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손보던 한아름의 주머니에 자신의 작은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몰래 집어넣었다. 그녀는 한아름을 도둑으로 몰아붙여 그녀를 해고시키고 호텔에서 영원히 내쫓을 계획을 꾸몄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결혼식 전날 밤 화려한 스위트룸에서 은밀하게 벌어졌다. 한아름은 자신이 곧 다가올 거대한 함정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묵묵히 웨딩드레스에 술을 놓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호텔은 축제의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화려한 꽃장식과 고급스러운 케이터링,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한아름의 마음속은 그 어떤 축제 분위기도 스며들지 못했다. 그녀는 윤지혜의 스위트룸 구석에서 묵묵히 마지막 준비를 돕고 있었다. 어제 지혜가 자신에게 브로치를 선물한 그 불길한 예감에 그녀의 심장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뛰었다. 한여 주제에 뭘 그렇게 꾸물거려 빨리빨리 안 움직여. 지혜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방을 울렸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부신 웨딩드레스 자태를 뽐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지혜의 사촌인 강유진 디자이너가 그녀의 웨딩 액세서리를 최종 점검해주고 있었다. 유진은 어딘가 불편한 듯한 표정으로 한아름과 지혜를 번갈아 바라봤다. 지혜는 의도적으로 한아름에게 복잡하고 힘든 일을 시켰다.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들게 하거나 수많은 액세서리들을 옮기게 하는 등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한아름은 묵묵히 모든 지시를 따랐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임박했다. 하객들은 호텔의 그랜드 볼룸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그곳은 한아름이 매일 새벽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이제 그곳은 서울의 네로라 하는 명사들로 가득 찬 화려한 무대로 변해 있었다. 한아름은 다른 하녀들과 함께 구석에 서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주례단상 옆에 서 있는 최준호에게 향했다. 그는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자, 이제 신부 입장.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지혜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아름이 서 있는 구석을 향해 섬뜩한 승리의 미소를 던지고 있었다. 한아름은 그 미소를 보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설마 지금 지혜가 준호의 옆에 섰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섰다. 주례사의 축사와 함께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때 지혜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와 두 사람에게 결혼 서약을 낭독할 것을 요청했다. 준호가 먼저 서약을 마치고 이제 지혜의 차례였다. 준호 씨, 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준호 씨에게 바치겠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그때였다. 세상에 내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졌어요. 지혜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다. 그녀는 당황한 듯 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섬뜩함이 번뜩였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혼란스러운 척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결혼식장의 완벽한 분위기는 한순간에 깨져버렸다. 지혜의 아버지는 당황한 듯 딸을 바라봤다. 저 하녀가... 지혜는 갑자기 한아름이 서 있는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뱀처럼 한아름을 집어삼킬 듯 했다. 어제 제가 웨딩드레스를 손볼 때 이 하녀가 제 브로치를 탐내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분명 이 하녀가 훔쳐간 게 분명해요. 강선우 집사가 미리 준비된 것처럼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 감히 호텔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당장 이 여자를 조사해야 합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한아름에게로 집중되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멸,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한아름은 마치 거대한 빛을 받은 작은 먼지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나를 이렇게까지... 준호는 지혜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철한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지혜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약혼녀의 주장이 너무나 강력했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한아름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비쳤다. 경찰이 이미 호텔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외쳤다. 당장 저 여자를 조사하세요. 제 브로치를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 결혼식은 진행될 수 없어요. 한아름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는 그 거대한 홀 한가운데에서 수백 명의 눈빛에 갇혔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해고는 물론이고
할머니의 병원비와 자신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에 펜던트를 꽉 쥐었다. 그 작은 돌멩이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결혼식장의 웅장한 홀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수많은 시선이 한아름에게 꽂혔고 그녀의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다. 지혜의 날카로운 손가락질과 경찰이 다가오는 발소리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대로 끝나선 안 돼. 그녀의 유일한 희망인 할머니의 병원비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의 펜던트를 꽉 쥐었다. 그 순간 검은 돌에서 강력한 진동과 함께 뜨거운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한아름의 눈앞에 모든 것이 선명하게 펼쳐졌다.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혜가 파티 드레스를 고르던 어제 저녁의 상황이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지혜가 드레스 주머니에서 작은 브로치를 꺼내 자신의 손바닥에 올려놓는 모습. 그리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 브로치를 한아름이 웨딩드레스 소매를 수선하던 작업복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는 모든 과정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녀의 생각, 그녀의 의도까지 고스란히 느껴졌다. 지혜의 오만함과 교활함이 한아름의 뇌리에 박혔다. 이건 명백한 함정이야. 한아름은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났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지혜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가 없으면 그냥 도둑일 뿐이야. 그때 한아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꺼냈다. 홀 안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지혜는 승리 위에 미소를 지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도둑이야. 하지만 한아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브로치를 자신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목걸이 펜던트의 검은 돌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렀다. 다시 한번 그녀의 눈앞에 선명한 정보가 떠올랐다. 이 브로치는 윤지혜 씨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10시 34분 17초 윤지혜 씨가 직접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웨딩드레스 자락을 수선하는 척할 때 몰래 제 작업복 주머니에 이 브로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브로치를 넣기 직전 거울을 보며 이까지 타녀 때문에 내 결혼식을 망칠 순 없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아름의 말에 홀 안은 충격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문 채 한아름을 노려봤다. 이재혁 회장과 준호, 그리고 강유진 디자이너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다. 그들은 한아름의 놀라운 증언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녀가 어떻게 그 시간과 지혜의 속마음까지 알 수 있었을까? 강유진 디자이너는 한아름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어젯밤 호텔 복도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에도 지혜의 오만한 태도에 불만이 많았고 한아름의 진정성을 믿고 있었다. CCTV 화면에는 어젯밤 10시 34분경 지혜가 웨딩드레스를 손보는 한아름의 뒤에서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는 희미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너무 작고 흐릿해서 정확히 무엇을 넣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아름의 주머니에 손을 댄 것은 분명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짓이야? 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혜를 다그쳤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쥐와 같았다. 그녀의 모든 음모가 한순간에 폭로되었다. 최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혜와 한아름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동안 지혜가 한아름에게 가했던 온갖 모욕과 어제 있었던 도자기 사건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약혼녀는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한아름은 진실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준호는 단상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마이크를 들었다. 호라는 다시 한번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지혜를 차갑게 응시했다. 윤지혜 씨,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당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폭발적이었다. 그는 지혜의 손에 들린 브로치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브로치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고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흩어졌다. 그리고 준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최준호는 오늘 이 결혼식을 취소합니다. 호라는 거대한 파문처럼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다. 지혜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일그러졌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한아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쥐어있던 은색 목걸이는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고 진실은 승리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에서 벗어난 안도의 눈물이자 진실의 힘을 깨달은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하찮은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낸 영웅이었다. 최준호의 결혼 취소 선언은 폭풍 같았다. 홀 안에 모인 하객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 술렁거렸고 윤지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두 눈에서는 절망적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완벽한 결혼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자만심은 산산이 부서졌다. 윤지혜의 아버지는 분노에 휩싸여 딸에게 다가갔다. 그는 딸의 오만함과 어리석은 행동이 가문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먹칠을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 결혼의 파탄은 윤 회장 그룹의 이미지와 사업적 입지에 치명타를 입혔고 윤지혜는 모든 상속권을 박탈당한 채 대중의 비난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최준호는 단상에서 내려와 한아름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다. 한아름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그동안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믿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다시 들고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저의 불찰이 큽니다. 그리고 한아름 씨는 이 브로치를 훔친 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준호는 한아름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그녀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한아름에 대한 경멸 대신 놀라움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강유진 디자이너는 한아름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름 씨, 정말 대단해요. 저도 당신의 능력을 의심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라면
제 분야에서도 분명 큰일을 해내실 거예요. 유진은 진심으로 한아름의 재능을 인정하며 그녀에게 따뜻한 지지를 보냈다. 며칠 후 최준호는 한아름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사업가의 모습이 아닌 인간적인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한아름 씨, 당신은 더 이상 호텔의 하녀가 아닙니다. 저희 그룹에 당신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호텔 체인에는 수많은 고가의 예술품과 골동품이 있습니다. 당신의 꿰뚫어보는 능력을 활용하여 이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진위를 감별하는 전문 감정사 겸 자산관리 총괄 자리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준호의 제안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한아름의 재능에 걸맞은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했다. 그리고 할머님, 병원비와 그간의 모든 부채는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다시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준호의 말에 한아름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가장 큰 짐이 드디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격했다. 한아름은 자신의 목걸이와 가족의 능력에 대해 준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저희 집안 대대로 특정한 물건에 손을 대면 그 물건의 역사와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능력을 이용해 보석 세공 일을 하셨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그 능력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렇군요. 당신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실에 있다는 것을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돈과 명예만을 쫓아왔던 제 삶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한아름은 준호의 진심을 느끼며 편안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하고 초라한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한 사람의 전문가였다. 그녀의 마음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준호는 한아름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아름 씨, 당신은 저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깊은 존경과 함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한아름의 삶은 이제 고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몇 년이 지났다. 한아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새벽의 어둠 속을 헤매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최준호의 호텔 그룹은 그녀의 합류로 인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한아름은 호텔 그룹 내 아트 앤 유산 관리팀 아예 총괄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창출했다. 그녀는 호텔이 소장한 수많은 예술품과 골동품의 진위를 정확히 감별해냈고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 복원하거나 새로운 전시 기획을 통해 대중에게 선보였다. 그녀 덕분에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문화공간으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특히 위조품 감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미술계와 컬렉터들 사이에서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다. 한아름의 할머니는 완치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한아름은 더 이상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혼자 누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아름다운 동행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젊은 예술가들과 소외계층 여성들에게 자립을 위한 교육과 주거 지원을 제공했다. 그녀는 특히 노숙인 여성들에게 따뜻한 쉼터를 제공하며 그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희망을 주었다. 그녀가 처음 호텔 로비에서 만났던 노숙인 아주머니는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강유진 디자이너는 한아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한아름의 재능에 깊이 감탄하며 그녀의 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유진은 자신의 디자인 능력을 활용하여 재단에 상징적인 주얼리를 제작했고 이는 재단의 기금 모금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한아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영혼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아름다운 동행, 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경매 행사가 열렸다. 한아름이 감정하고 복원한 수많은 예술품들이 경매에 올랐고 그 수익금은 전액재단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다. 한아름은 연단에 올라 환하게 웃으며 작품들을 소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이 작품 하나하나에는 사라진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들의 진실을 찾아내고 이 모든 과정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연설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객석에는 최준호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한아름을 향해 있었다. 그 속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의 빛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인간적인 풍요로움이었다. 그는 한아름을 통해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경매가 끝난 후 한아름과 준호는 정원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햇살이 따스하게 그들을 감쌌고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한아름은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 펜던트의 검은 돌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불안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남긴 유산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표식이었다. 준호가 한아름의 손을 잡았다. 아름 씨, 당신은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알게 되었어요. 한아름은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준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해주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었다. 한아름의 삶은 한때 하찮은 하녀라는 조롱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녀는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사랑이 만들어내는 영원한 기적의 시작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너 같은 건 그냥 하찮은 하녀일 뿐이야. 소녀는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몇 분 뒤 신랑은 결혼식을 취소해버렸다.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아름이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마음과 놀라운 재능이 어떻게 절망의 순간을 희망으로 바꾸고 진실이 결국 승리하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였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함이 어떻게 비극을 만들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